정부가 800조 원대 돈풀기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덫과 함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위험한 재정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이번 손인석의 머니워치에서는요, 정부가 내년에 800조 원대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소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800조 원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데요. 기획예산처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나라 돈을 크게 풀어 경기를 살리고 취약계층과 미래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밋빛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나라에 돈이 많이 돌아서 내 삶도 나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냉정한 시각에서 이런 슈퍼 예산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당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덫과 함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800조 원대 슈퍼 예산 시대에 생길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을 빼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때가 2020년입니다. 불과 6년 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800조 원대를 집행한다고 하니까 7년 만에 300조 원 이상을 더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17년에 400조 원을 집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10년 만에 2배가 넘는 액수를 정부가 쏟아붓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8월 말에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을 발표할 때 나오고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8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연간 국내 총생산인 약 2,600조 원의 30%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전체 돈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정부를 통해 시중에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보다 10% 이상 더 쓰겠다면서 80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 지출 계획을 보면요, 2027년 예산 규모 전망치는 764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8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쓰겠다는 건 당초 계획보다 최소한 36조 원 이상 늘리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좋게 보자면 정부가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투입해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성장 속도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속도가 훨씬 빠를 때 과도한 유동성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 채무가 가중되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이 많은 국민과 투자자들이 속기 쉬운 전형적인 세수 착시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면서 법인세를 비롯한 관련 세수가 단기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이 잘 거치니 빚을 많이 안 내고 800조 원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흘러나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기 때문에 내년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내서 두 회사 합쳐서 최대 124조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124조 원이란 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요, 100조 원을 조금 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작년에 두 회사가 8조 4,700억 원 정도 냈으니까 법인세 세수가 불과 2년 사이에 100조 원 정도 늘어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우리 정부는 거의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찍어왔습니다. 이걸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매년 기본으로 100조 원 정도는 펑크가 났고 이걸 빚을 내서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본예산만 728조 원인데요. 이걸 다 세금 수입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109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서 빚을 내서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728조 원을 집행한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100조 원 정도 더 낼 예정이기 때문에 빚을 안 내도 되는 균형 재정에 가깝게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재정 확장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800조 원대로 늘린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반도체 투톱이 법인세를 100조 원 조금 넘을 정도로 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최소 수십조 원의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IM증권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채 순증 규모만 75조 원에서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미친 듯한 적자 국채 발행량과 비교했을 때 수치상 약간 줄어들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75조에서 90조 원이라는 절대적인 순증 규모 자체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내년 세수에 대해 5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 자체가 세수가 확 늘어나더라도 예산 집행 규모인 800조 원대보다는 턱없이 적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그동안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AI 시대에는 사이클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반도체 주가가 폭락한 걸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업계 업사이클의 단물을 마시고 있는 단계지만요. 반도체 열풍이 언제 어떻게 식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수가 순식간에 쪼그라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번 800조 원대로 불려놓은 정부 예산은요. 고정지출 성격이 강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산을 줄이면 돈을 줬다가 뺏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정치적으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예산 규모를 전년도보다 적게 짜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2024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가 두 회사를 합쳐서 1조 3,400억 원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두 회사 합쳐서 8조 4천억 원대를 냈습니다. 8조 원대였던 두 회사 법인세가 내년에 불과 2년 사이에 100조 원대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면 미래의 국가 재정상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반도체 법인세가 매년 보장된 세금 수입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 예산이 800조 원대에 진입하면 2028년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2028년 예산은 무조건 2027년보다 커질 것이기 때문에 800조 원대 중후반이 될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나빠져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8년 법인세 납부가 만약 2027년의 절반 정도인 50조 원대로 쪼그라든다고 가정하면요. 한 해 재정 적자 규모가 150조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중기 재정 계획을 통해서 이미 2028년에 129조 원 상당의 빚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802조 원 수준으로 예산을 짰을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해 앞서 2027년에 이미 800조 원대를 넘겨버리니까 2028년에는 800조 원대 중후반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8년 반도체 기업들 법인세 세수가 2027년보다 쪼그라들면 재정 적자 폭이 산술적으로 200조 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불과 2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난 반도체 세수를 상수로 놓고 예산을 짜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위험한 재정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8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집행한다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M2를
폭발적으로 불려넣는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대로 어떤 제하든 수량이 늘어나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돈의 양이 흔해지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당장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마트의 식재료 가격, 외식 물가,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까지 일제히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풀어 지원금을 주거나 사업을 발주해 돈을 뿌려주면 당장은 주머니에 몇십만 원이 들어와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전체적인 물가가 뛰어오르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조세입니다.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 평범한 근로자의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오르는 속도는 더 늦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호기롭게 과다한 돈을 집행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손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가혹한 세금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게다가 재정 집행을 많이 하면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를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원화로 된 돈이 시중에 많이 깔리면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쪽으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낮아져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요. 상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건 역시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당연히 서민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자산 가격의 자극입니다. 정부가 8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막대한 예산을 풀면 이 돈은 토지 보상금, 지역 인프라 건설 대금, 각종 복지 수당 및 하도급 업체 결제 대금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중에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시중에 흩뿌려진 막대한 자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듯이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에 투자해서 실물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상급지 아파트라는 자산은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 시장을 보면요.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람들은 미래의 인구가 더 줄어들더라도 타격이 없을 만한 핵심 입지의 자산을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는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조 원대 예산을 풀어놓으면 시중에 늘어난 돈이 향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 확대는 집값을 더 자극해서 이미 상급지 아파트를 소유한 자산가들의 자산 가치를 올려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들과 무주택 서민들 간의 양극화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이 현재 대한민국 거시경제 정책이 안고 있는 괴상하고도 위험한 정책 엇박자입니다. 한 대의 자동차에 2명의 운전자가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 운전자인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800조 원대라는 거대한 재정의 엑셀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운전자인 한국은행은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나와 물가가 치솟고 집값이 폭등하니까 이걸 억제해 보겠다며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있는 겁니다.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차가 앞으로 튀어나갈지 멈춰 있을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면요. 국민들이 운전을 할 때 사거리에서 빨간불과 파란불이 동시에 켜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앞으로 몰고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 있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정석적인 경제정책이라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정부가 돈을 풀고 한은도 금리를 내려서 박자를 맞춰야 하고요. 물가 상승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조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함께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극대화해서 물가와 집값을 자극하고요. 중앙은행이 정부가 올려놓은 물가를 잡기에 뒷수습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상 충돌하는 분위기이고요. 중간에 낀 국민들은 어떤 쪽 신호를 봐야 할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정책상 부딪혀 팽팽하게 힘기어루기를 하면요, 그 사이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비명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800조 원대 예산을 쓰기 위해서 75조에서 90조 원에 달하는 국고채를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요, 국채 물량이 흔해지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금리는 치솟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줄줄이 올라가고요. 결국은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 쪽 금리 인상 요인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대출이 있는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즉, 정부는 서민을 돕겠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생색을 내면서 800조 원대를 풀지만 그 여파로 시중의 대출 금리는 치솟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끌로 집을 산 청년들과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요, 경고등을 넘어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0%대로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이 비율이 박근혜 정부까지는 30%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정 건전성 우등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재정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이미 50%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50%대 후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스웨덴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재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라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스웨덴은 나랏돈 씀씀이를 경제 규모 대비로 계속 줄여왔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계속 늘려왔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줄곧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는데요, 2020년에 우리나라가 스웨덴보다 더 높아져서 역전됐고요. 불과 6년 만인 올해는 IMF 추산으로 우리나라가 57.9%, 스웨덴이 34%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랏빚 부담이 우리나라가 스웨덴의 2배에 가까울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120%가 넘고 일본은 250%가 넘는데 우리는 50%대니까 안전한 것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경제 체력이 다른데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기축통화입니다. 특히 달러를 쓰는 미국은 빚이 많으면 돈을 찍어내서 메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원화는 비기축 통화입니다. 국제거래에서 아쉽게도 원화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국내형 통화인데요, 해외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원화를 보유하는 게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나랏빚 부담이 커지는 건 다음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나랏빚이 늘어나면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수준의 저출생 고령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외환 시장이 불안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거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생색을 내며 발표할 800조 원대 수포 예산에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세상에는 흔해진 현금의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800조 원대 나랏돈이 유발하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수도권 집값 자극, 그리고 높은 대출 금리라는 세 가지 덫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통화 팽창과 정책 엇박자의 시대에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적금 통장에 현금만 쌓아두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과 예금 이자가 오르는 속도가 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800조 원을 풀면서 자산 가치를 교란할 때일수록 내 자산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교하게 위험 자산과 우량 자산에
분산 배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푸는 나랏돈의 달콤함에 숨겨진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통화 팽창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